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1년 제1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면 탄소가 72.3%, 수소가 5.8%, S가 0.5%, N이 1.3%, O가 14.9%, 제가 5.2%이고 배출가스 중 O2는 3%이다. 섭배출가스 중에 SO2의 농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단 표준 상태 기준이고 완전 연소되며 황분은 철량 SO2가 된다고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스량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스량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섭배출가스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섭배출가스량이라는 것은 GW와 GOW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주어져 있으면 실제, 공기비가 없으면 이론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 자체에서 보시면 배출가스의 분석치에서 O2의 함량이 주어졌어요. 자, O2의 함량이 주어졌다는 소리는 공기비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배출가스 분석치에서 O2가 주어지면 21 나누기 21-O2%를 이용해서 공기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공기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는 가스량은 GW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아황산가스의 농도를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아황산가스를 ppm으로 계산하게 되면 가스량은 이제 GW로 결정이 됐죠. GW분의 아황산가스가 차지하느냐 곱하기 10의 육성으로 10의 육성을 곱하면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먼저 GW를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GW 구하는 공식을 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W를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GW 구하는 공식에서 보시면 MA0 플러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플러스 1.244 W라는 식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따라서 GW라는 실제 섭배출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론 공기량 A0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론 공기량 A0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비를 계산했을 때 O2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는 21 나누기 21-O2%로 계산하죠. 그래서 배출가스 분석치가 CO2, O2, N2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 구하는 식과 O2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 구하는 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공기량 A0는 8.89C, 탄소가 지금 몇 퍼센트죠? 72.3%가 되는 거죠. 자, 탄소가 72.3%니까 0.723. 자, 그리고 26.67 H가 5.8%예요. 그래서 0.058 마이너스 8분의 5, 산소가 14.9%니까 0.149 플러스 3.33S, S의 함량이 0.5%예요. 그래서 0.005를 대입을 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게 되면 7.4943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기비를 계산합니다. O2의 퍼센트가 주어졌을 때 공기비 구하는 공식은 21 나누기 21-O2%죠. 따라서 O2가 3%예요. 그럼 공기비는 1.166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론 공기량과 공기비를 계산했으니까 GW라는 실제 섭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GW는 MA0 공기비 1.1667 곱하기 A0 이론 공기량 7.4943 S미터의 삼성 per kg. 자, 그리고 5.6H, H가 지금 5.8%니까 0.058 플러스 0.75, O가 14.9%니까 0.149 플러스 0.8N, N이 1.3%니까 지금 0.01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분은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GW를 계산하시게 되면 9.1831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됐어요. 그죠? 따라서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GW 9.1831 S미터의 삼성 per kg 분의 0.7S. S의 함량이 지금 몇 퍼센트죠? 0.5%니까 0.005를 대입을 해서 ppm으로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10의 육성, 퍼센트로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단서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381.1 ppm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황산가스를 0.7S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황산가스량을 계산했을 때 S가 연소를 하게 되면 SO2라는 아황산가스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32kgS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량은 22.4 S미터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아황산가스량은 32kg분의 22.4 S미터의 삼성 곱하기 S. 따라서 0.7S가 SO2의 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연소에 관계되는 공식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면 높이가 10m가 되는 곳에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의 먼지가 있다. 이들의 속도가 5m/s인 바람이 수평으로 불면 이 먼지는 이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전방의 지점에 낙하하겠는가? 동종의 먼지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의 것은 낙하 속도가 0.6cm/s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길이를 계산했을 때, 집진기의 길이를 계산했을 때 직경이 서로 다른 직경이 나오면 큰 직경분의 작은 직경의 제곱. 여기서 D100이 큰 직경, D10이 작은 직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00마이크로미터와 10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의 크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D100분의 D10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버이지분의 UH. 버이지라는 것은 침광 속도, U라는 것은 유속, H는 높이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큰 입경이 지금 몇 마이크로짜리죠? 100마이크로미터. 작은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예요. 따라서 100마이크로분의 10마이크로미터의 제곱 곱하기 낙하 속도가 뭐가 되는 거죠? 버이지가 되겠죠. 침광 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0.6cm/s를 m/s로 전환하기 위해서 0.006 m/s를 대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U라는 유속의 값이 5m/s, 그리고 H라는 높이가 10m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집진기의 길이는 83.33m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직경이 동일한 직경 한 개로 주어지게 되면 D100분의 D10의 제곱을 생략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서는 큰 입경분의 작은 입경의 제곱을 이 값을 반드시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측정 발생원에서 일정한 연도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되는 먼지를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이때 비산 먼지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최고 먼지 농도가 65mg/m의 삼성, 대조이초의 먼지 농도가 0.23mg/m의 삼성, 풍량의 보정 계수는 전 시료 채취 기간 중 주 풍량과 45도에서 90도 이상 변할 때 풍속의 보정 계수는 풍속이 0.5m/s 미만 또는 10m/s 이상이 되는 시간이 전 채취 시간의 50%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비산먼지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측정점에서의 농도와 대조 위치의 농도를 빼죠. 다시 말해서 주어진 값 중에서 큰 농도에서 작은 농도를 빼준 다음에 풍량과 풍속의 보정 계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 계수 값을 직접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단서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어지는 단서에 따라서 풍량이나 풍속의 보정 계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팁에서 식을 정리를 했는데 팁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CH-CB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측정점에서의 먼지 농도에서 대조 위치의 먼지 농도를 뺀다는 것은 큰 농도에서 작은 농도 값을 빼준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리고 WD와 WS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WD라는 것은 풍량의 보정계수, WS라는 것은 풍속의 보정계수죠. 그러면 풍량의 보정계수 WD라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되죠. 90도 이상인 경우 45도에서 90도, 45도 미만이에요. 자, 여기서 90도 이상이 되면 주 풍량이 1.5의 보정계수, 45도에서 90도는 1.2, 그리고 45도 미만은 1.0의 보정계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풍속의 보정계수는 보면 우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조건이 어떤 경우죠?
바람이 약할 때 0.5m/s 미만, 바람이 강할 때 10m/s 이상.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전체 채취 시간을 기준했을 때 50% 미만인 경우와 50% 이상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조건이, 따라서 50% 미만일 때는 보존개수가 1.0, 50% 이상일 때는 1.2의 보존개수를 곱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대조 위치의 값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은, 따라서 대조 위치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서는, 따라서 대조 위치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얼마를 기준을 하느냐면 0.15mg/m의 삼성을 기준을 한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풍량이나 풍속의 보존계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다면 농도의 차, 큰 농도에서 작은 농도를 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풍량과 풍속의 보존계수인데 45도에서 90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의 값을 가지죠? 1.2. 자, 그리고 풍속의 보존계수는 0.5m/s 미만과 10m/s 이상, 다시 말해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조건이 전체 채취 시간의 5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0% 미만일 때는 얼마의 보존계수를 가진다고 그랬죠? 1.0.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77.72m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팁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풍량이나 풍속의 보존계수, 따라서 단서에 따른 풍량이나 풍속의 보존계수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가솔린의 화학식은 탄소가 8개, H가 17.5개이다. 양론 반응식을 쓰고 이론 공연비를 질량비로 계산하시오. 단 반응식의 질소를 포함하고 공기의 분자량은 29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화학양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식을 세우느냐 하면 탄소가 8개고 H가 17.5개입니다. 연소를 한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CO2 그리고 H2O가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질소를 발생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N2. 먼저 여러분들 탄소에 있는 탄소의 개수가 어디로 오느냐면 CO2 앞에 옵니다. 그리고 H의 개수가 H2 앞으로 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H가 2개니까 2분의 17.5를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죠? 8.7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소 계산을 해보면 여기 2개짜리가 8개 있으니까 16개죠. 16개. 자, 여기에서는 8.75개. 이 2개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2개짜리니까 2로 나눠서 대입을 해주시면 12.375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N2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N2량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 곱하기 79%예요. 공기 중에서 79%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론 공기량은 산소량 나누기 0.21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2량이라는 것은 산소량 나누기 0.21 곱하기 0.7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산소에서 공기로 전환했을 때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N2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게 되면 산소, 우리가 체적비는 개수비로 나타내니까 산소의 개수가 지금 12.375개죠. 따라서 12.375 나누기 0.21 곱하기 0.79를 하면 N2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반응식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면 먼저 우리가 최적비로 값을 계산을 합니다.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예요.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와 동일해요. 따라서 산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죠? 12.375개예요. 그리고 최적은 22.4Sm의 삼성. 자, 여기까지가 산소의 최적의 값이죠. 따라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누면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이 됐죠. 나누기 연료량, 연료가 1개예요. 최적은 22.4Sm의 삼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58.9286 Sm의 삼성 per Sm의 삼성이에요. 자, 그러면 공연비를 질량비로 전환을 합니다. AFR이라는 공연비는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최적의 공연비를 최적으로 계산한 값에서 공기의 분자량을 곱해요. 그러면은 공기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지금 연료의 분자량 따라서 113.5kg으로 나눠주시면
15.06kg/kg이라는 공연비를 질량비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질량비로 계산을 하라고 해요. 지금 문제처럼 질량비로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공기의 분자량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지금처럼 최적비로 여러분들이 공연비를 계산한 다음에 최적비로 계산한 공연비를 이용을 해서 질량비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송풍량이 200m의 삼성파워일 때 송풍기의 회전수가 200rpm, 정압이 60mH2O, 동력이 6마력이다. 만일 회전수가 400rpm으로 변할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정압, 동력, 송풍량이죠. 자, 그러면 회전속도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정압이라는 것은 회전속도 변화의 2성에 비례하죠. 그리고 동력은 회전속도 변화의 3성에 비례하고 송풍량은 회전속도 변화의 1성에 비례해요. 그러면 회전속도라는 것은 R1분의 R2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R1이라는 것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죠? 200rpm에서 400rpm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200rpm 분의 400rpm이 되는 거예요. 회전속 변화. 그러면 만약에 정압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주어진 정압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2성. 그리고 동력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주어진 동력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3성. 송풍량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주어진 송풍량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1성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따라서 정압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정압이 얼마죠? 60mH2예요. 따라서 주어지는 60mH2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 200rpm분의 400rpm의 몇 성? 2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240mH2가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동력입니다. 주어지는 동력이 지금 얼마죠? 주어지는 동력이 6마력이에요. 따라서 주어지는 동력 6마력 곱하기 회전속도 200rpm분의 400rpm의 몇 성에 비례하죠? 3성. 따라서 48hp라는 동력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풍량을 계산합니다. 주어지는 송풍량 200m의 3성/hour 곱하기 회전속도 변화의 몇 성에 비례하죠? 1성에 비례하죠. 따라서 200rpm분의 400rpm의 1성. 그러면 400m의 3성/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압이나 동력이나 송풍량을 계산을 했을 때 회전속도 변화에 몇 성에 비례하느냐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6번입니다. HOG가 1m이고 제거율이 99%일 때 충전탑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여기서 HOG라는 것은 총괄이동 단위 높이. 자, 그리고 제거율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뭐죠? 에너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는 1 마이너스 효율분의 1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지는 HOG와 계산을 하는 에너지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충전탑의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충전탑의 높이는 ln 1 마이너스 효율 자리에 99%니까 얼마를 대입하면 되죠? 0.99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 마이너스 0.99가 통과율이에요. 그래서 통과율의 역수에 뭐를 취한 값이죠? ln을 취한 값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HOG의 값이 1m입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충전탑의 높이는 4.61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충전탑의 높이를 계산을 했을 때 HOG라는 총괄이동 단위 높이와 에너지라는 총괄이동 단위수를 곱하는데 실제로 주어졌을 때는 에너지의 값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거 효율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충전탑의 높이로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의 현재 유효 굴뚝 높이가 50m이다. 유효 굴뚝 높이를 높여서 최대 지표 농도를 4분의 1로 감소하고자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유효 굴뚝 높이를 얼마로 하면 되는지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유효 굴뚝 높이와 뭐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Cmax, 최대 지표 농도의 상관관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지표 농도 Cmax라는 것은 EQ 나누기 파이 U H의 제곱, KG 나누기 KY로 계산하거든요. 자, 여기서 Q라는 것은 가스량,
E는 자연대수, U는 풍소, H는 유효굴뚝 높이, KG, G는 수직 방향, Y는 수평 방향, 확산계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조건을 보시게 되면 어떤 조건이 나와 있죠? 유효굴뚝 높이. 따라서 Cmax와 유효굴뚝 높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따라서 Cmax는 유효굴뚝 높이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Cmax는 유효굴뚝 높이 제곱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우리가 상관관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따라서 첫 번째 농도가 100%니까 1C1이 100%예요. 자, 그때의 높이가 50m입니다. 따라서 50m의 제곱분의 1은 자, C2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최대 지표 농도의 4분의 1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C1의 몇 배가 됐느냐 하면 4분의 1배가 C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분의 1 C1, C2 대신에 C1으로 바꾸는 거죠. 자, 유효굴뚝 높이를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H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50m의 제곱 곱하기 4, 그리고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취하는 거죠. 따라서 100m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유효굴뚝 높이를 몇 미터로 하면 되죠? 100m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죠? 어떤 만족? 첫 번째 농도의 4분의 1의 농도가 변화됐을 때 유효굴뚝 높이는 100m가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Cmax와 유효굴뚝 높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에 보시게 되면 유기물을 99.9%까지 연소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단 상수 K는 0.015/s 1차 반응식을 이용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반응조를 기준을 했을 때, 자, 반응조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자, 초기 농도 T가 0일 때의 농도를 C0, 그리고 T시간 후의 농도를 CT라고 그래요. 그러면 C0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처음 초기 농도죠. 그리고 CT라는 것은 T시간 후에 남아있는 농도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따라서 지금 99.9%를 제거했다는 소리는 초기 농도가 몇 퍼센트라는 소리예요? 100%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CT라는 값은 몇 퍼센트라는 소리예요? 99.9%가 제거됐으니까 0.1%가 제거되지 않았죠. 따라서 CT는 0.1%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반응식에 대입해보면 C0가 100%, CT가 0.1%, 그리고 K라는 값이 지금 주어졌어요. K라는 값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0.015%로 주어졌죠. 곱하기 T.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460.52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C0는 초기 농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는 무조건 100%예요. 반면에 CT라는 것은 T시간 후에 남아있는 농도예요.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농도. 따라서 99.9%가 연소했다는 소리는 제거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CT는 얼마가 되는 거죠? 0.1%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0와 CT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1차 반응식만 암기를 해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값을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3%의 황분이 들어있는 중류를 10톤/로 연소하는 몰래에 배출가스를 탄산칼슘으로 탈용하여, 여기서 탄산칼슘이라는 것은 뭐죠? CaCO3를 탄산칼슘이라고 하죠. 자, 석고로 회수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석고로 회수하는데 갈로에 보시게 되면 석고가 CaSO4잖아요. CaSO4에 물이 두 분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석고 이수염이 발생했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석고라는 것은 건식에서 석고가 아니고 섭식에서 발생되는 석고 이수염을 뜻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탈항률이 90%예요. 탈항률이라는 것은 황이 제거된 값이 90%가 제거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석고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회수할 수 있는 석고의 양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를 뜻하는 거죠? 건식에서 석고가 아니고 석고 이수염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액체 연료를 바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중류가 액체니까. 그래서 액체 연료의 구성 성분인 S를 바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S를 연소를 시켜서 기체로 만들어요. 그럼 SO2가 되겠죠? 이 SO2에 탄산칼슘을 주입을 해서 석고로 회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S를 연소를 시키면 SO2가 되겠죠? 이 SO2를 처리하기 위해서 CaCO3 흡수제를 주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석고 이수염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물 두 분자를 넣고 산소를 한 개를 넣어요. 그러면 SO4 이온이 되겠죠. SO2는 황산이온이니까. 그래서 칼슘 2+하고 결합을 해서 석고가 만들어지고 물이 두 분자가 붙은 석고 이수염이 나오죠. 그리고 CO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을 시켰을 때는 S와 석고 이수염을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S 분자량 32kg일 때 석고를 톤, 질량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분자량을 써요. 자, 여기서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칼슘의 원자량이 40, 그리고 S의 원자량이 32, 그리고 O의 원자량 16짜리가 4개, 그리고 H2O가 18이죠? 18짜리가 몇 개? 2개. 그래서 172라는 분자량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172kg은 자, 중류 10톤 per hour 중에 황분이 몇 퍼센트? 3%. 자, 3%면 0.03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황분이 우리가 이제 제거되는 탈락률이 90%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0.9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X 해서 대각선으로 곱은 다음에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1.45톤 per hour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에서는 석고를 계산하라고 하지만은 문제 단서에서 석고 이수염의 화학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9번에서 말하는 석고라는 것은 건식에서 말하는 석고가 아니고 석고 이수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온이라는 것은 15에서 25도씨 사이를 의미하죠. 균일한 흐름이 가스 중에 먼지 입자의 밀도가 1g/cm의 삼성이고 입경 20마이크로미터일 때 먼지의 침강 속도를 계산하시오.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하고 상온에서 공기의 점도는 1.7 곱하기 10의-5성 kg/ms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토크스 법칙을 적용하라는 소리는 중력 집진기의 침강 속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강 속도라는 것은 자, 그러면 팁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침강 속도 Vg라는 것은 공식을 보시게 되면 18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G예요. 자,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 그리고 D라는 것은 직경, 로S라는 것은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문제 조건에서 가스의 밀도를 나타내려고 하면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를 기준하죠. 여기에 온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온도를 보정을 해요. 어떤 온도? 상온. 자, 상온은 15에서 25도씨 중에서 대기는 21도를 기준하시면 돼요. 따라서 온도를 보정을 해서 1.21kg/m의 삼성으로 가스를 보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점성도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센티포이즈가 있어요. CP라고도 하죠. 그리고 포이저, P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단위, 포이저의 단위는 g/cm죠. 그리고 kg/m예요. 따라서 센티포이즈를 포이즈로 바꿀 때 10의-2성을 곱하면 되고, 그리고 포이즈에서 kg/m로 고칠 때 10의-1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센티포이즈가 바로 kg/m로 갈 때는 10의-3성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온도를 보정했을 때 1.3kg/S미터의 삼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미터의 삼성에 S가 붙으면 이 상태가 표준 상태예요. 그럼 표준이 대각선으로 갑니다. 그럼 아래쪽에 현재 상태가 되겠죠? 그럼 온도는 절대 온도로 보정하니까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도씨예요. 표준 온도는 0도씨니까 보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현재 온도에 지금 주어지는 상온 21도를 보정을 해서 우리가 온도를 보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스의 밀도를 나타내는 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식이니까 온도 보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직경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입경이 지금 20마이크로미터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미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6성이 되는 거죠. 제곱. 자, 곱하기 입자의 밀도.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이나 g/cm의 삼성이 주어졌는데 kg/m의 삼성의 단위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 하면 10의 3성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1g/cm의 삼성은 1000kg/m의 삼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우리가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 1.3kg/m의 삼성에 21도를 보정하면 1.21이 나오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8m/s의 제곱이라고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누기 18 마이크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 얼마가 주어졌죠?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킬로그램 퍼 미터 아우로 미터 세크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나타내 보면 침강 속도는 0.01 미터 퍼 세크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침강 속도를 구하는 단순한 문제겠지만은 단위를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10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지의 비표 면적이 3배 증가할 경우에 먼지의 입경 변화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비표 면적 SV라는 것은 D분의 6으로 계산하죠. 그럼 여기에서 SV라는 것은 직경의 어떤 관계 있죠? 직경분의 1의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죠? 비표 면적은 D분의 6이지만은 비표 면적은 직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직경분의 1의 비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비표 면적이 3배가 됐어요. 그러면 직경은 D분의 1, 따라서 직경을 나타내면 직경은 얼마가 되는 거죠?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비표 면적이 3배가 되면 직경은 3분의 1. 따라서 우리가 비표 면적과 그리고 직경의 상관관계. 실제로는 비표 면적을 계산할 때는 D분의 6이지만은 비표 면적과 직경의 상관관계식을 나타냈을 때는 비표 면적에 있어 보이는 D분의 1의 비례관계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자, 그리고 12번에 보면 다음의 용어를 설명하시오. 홀드, 로딩, 플로딩. 자, 지금 이 세 가지 현상은 충전탑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의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흡수탑에서 액의 보유량이 증가하는 상태가 홀드업인데 이 홀드업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 로딩, 그리고 계속해서 더 지속되게 되면 범람하는 상태를 플로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홀드업이라고 하면 흡수액을 통과시키며 유량의 속도를 증가할 경우에 충진층 내의 액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를 홀드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로딩이라는 것은 홀드업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유속을 증가를 시켜요. 계속해서 유속을 증가시키면 홀드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상태를 로딩. 자, 그리고 플로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딩 포인트를, 로딩점을 초과했어요. 그런 다음에 유속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홀드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스가 액중으로 분산하고 범람하게 돼요. 그 상태를 우리가 플로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홀드업, 그리고 로딩, 그리고 플로딩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처럼 이 세 가지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분리평가 항목 중에 분리능의 분리도 및 분리계수의 식을 쓰고 인자를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분리도라는 것은 E 곱하기 TR2-TR1 나누기 W1 플러스 W2죠. 그리고 분리계수 D라는 것은 TR2 나누기 TR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TR1이라는 것은 시료 도입점으로부터 봉우리 1의 최고점까지의 길이, TR2는 시료 도입점으로부터 봉우리 2의 최고점까지의 길이, W1은 봉우리 1의 좌우 변곡점에서 접선이 자르는 바탕선의 길이, W2는 봉우리 2의 좌우 변곡점에서 접선이 자르는 바탕선의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그림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TR1 그리고 TR2로 우리가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피크의 폭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이 값이 W1, 이 값이 W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상으로 설명하게 되면 13번처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 자주 나오죠. 14번에 보시게 되면
원심력 집진장치, 원심력 집진장치는 사이클론이 됩니다. 블로다운의 정의를 쓰고 효과를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효과를 분리해서 서술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처럼 정의와 효과를 같이 쓰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먼저 블로다운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 블로다운의 정의는 일단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입니다. 사이클론에서 집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하부의 더스트박스에서 처리 가스량의 5에서 10% 정도를 처리를 해요. 반드시 5에서 10%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에서 10%를 처리를 해서 사이클론 내에 난류 현상을 억제하고 그리고 먼지의 재비산을 막아주고 장치 내벽으로 일어나는 먼지의 축적을 방지를 해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블로다운이라고 해요. 그러면 블로다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이 되는 것을 방지를 시켜줘요. 자, 그리고 유효 원심력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집진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블로다운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와 방법, 정의가 방법이죠. 그래서 정의나 방법 같은 말이고 그리고 효과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꼭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크스 직경을 설명하시오. 반드시 밀도, 침전 속도를 포함시켜서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밀도거든요, 여기서. 자, 먼저 공기역학적 직경을 보면 본래의 먼지와 침강 속도가 동일하며 밀도가 1g/cm의 삼성인 구형 입자의 직경이에요.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모든 입자에서 밀도를 1g/cm의 삼성으로 정해놨습니다. 반면에 스토크스 직경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입자성 물질이 뭐가 되는 거죠? 먼지가 되는 거죠. 입자성 물질과 같은 밀도와 같은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성 물질이에요. 자, 공기역학적 직경 같은 경우에서는 침강 속도는 동일한데 밀도는 1g/cm의 삼성을 가져야 돼요. 반면에 스토크스 직경이라는 것은 자, 먼지가 밀도와 침강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크스 직경을 우리가 밀도적인 측면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후드의 흡입 요령을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후드라는 것은 국소 흡입 장치죠.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발생원이 있어요. 자, 이 오염 물질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후드를 설치를 하죠. 그리고 관을 설치를 해요. 관이 덕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후드로 빨려 들어가게 하게 장치가 되는 거죠. 자, 먼저 후드를 발생원에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근을 시켜야지 오염 물질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흡입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국부적인 흡입 방식을 취합니다. 국부적인 흡입 방식이라는 것은 발생되는 오염원 지역에서 바로바로 제거하는 시스템을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후드의 개구 면적을 작게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후드의 개구 면적을 작게 한다는 이 부분이 이 개구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개구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빨려 들어오는 속도, 흡입 속도가 느려지겠죠. 반면에 개구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흡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개구 면적을 작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어 커튼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포착 속도를 유지한다. 여기서 포착 속도라는 것은 제거 속도를 포착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성력 집진 장치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관성력 집진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성력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집진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점은 전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하니까 취급 비용이 하겠죠. 자, 그리고 고온가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 비용이 적게 소모되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단점에 보시게 되면 전처리 장치는 미세한 입자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입자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큰 입자를 처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큰 입자를 처리하니까 미세한 입자 제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전처리는 주처리에 비해서 큰 입자만 처리하니까 미세한 입자가 그대로 통과되겠죠. 그러면 제거 효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거 효율이 낮죠. 그래서 제거 효율이 낮은 게 단점이에요. 따라서 중력 다음으로 관성력 집진 장치가 제거 효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관성력 집진 장치의 장단점을 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질소산화물은 스몰 NOx와 퓨얼 NOx로 생성된다. 각각을 설명하고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을 세 가지 써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질소산화물을 우리가 발생 경로를 보시게 되면 스몰 NOx와 퓨얼 NOx가 뭐냐면 스몰 NOx라는 것은 온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뜻해요. 퓨얼 NOx라는 것은 연료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뜻하죠. 온도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를 했을 때 연소용 공기를 주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소용 공기를 고온에서 연소용 공기를 주입해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에요. 반면에 퓨얼 NOx라는 것은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이죠. 자, 스몰 NOx라는 것은 고온에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요.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생기는 질소산화물. 반면에 퓨얼 NOx라는 것은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 성분으로부터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퓨얼 NOx. 그리고 고온에서 공기 중에 질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발생되는 것을 스몰 NOx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 대표적인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일단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돼. 온도적인 측면은 저온도 연소, 공기는 저과잉 공기량 연소, 그리고 2단 연소법, 배기가스 재순환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 요구 조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서술할 수 있는 내용 세 가지만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되는 요구 조건에 맞게끔 서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등가비의 정의를 설명하고 등가비에 따른 연소 형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가비의 가장 정확한 개념을 보시면 연공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연공비와 반대가 뭐냐 하면 공연비입니다. 공연비. 그러면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등가비의 정확한 공식은 실제 연료량에서 산화제를 나눠요. 그런 다음에 완전 연소를 위한 이상적인 연료량에서 산화제를 나눈 값을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등가비의 정의로 나타내고 공기비를 사용을 하라고 하면 공기비의 역수가 바로 등가비가 되는 거죠. 자, 설명을 했을 때는 연공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등가비가 1과 같아요. 1과 같다는 소리는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연료와 산화제의 혼합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반면에 등가비가 1보다 커요. 등가비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연공비라는 것은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 되잖아요. 근데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이 1보다 커요. 그럼 뭐가 많죠? 연료가 과잉이에요. 그러면 연료가 과잉이라는 소리는 불완전연소에 가깝죠. 따라서 불완전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최대, 그리고 완전연소 시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최소가 되는 거죠. 반면에 등가비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는 소리는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공기량이 많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공기가 과잉인 상태예요. 자, 공기가 과잉인 상태는 완전연소는 아닙니다. 단지 완전연소에 가깝죠. 따라서 완전연소가 기대되는 상태로 불완전연소 시에서 배출되는 CO가 가장 적게 배출되는 특징을 가지는 게 등가비가 1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가비 1번에 나와 있는 등가비의 정확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2번 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등가비가 뭔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료와 공기를 나타냈을 때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을 공연비, 반대로 연료량에서 공기량을 나눠준 값을 연공비 또는 등가비라고 생각하면 2번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 한메일 넷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